네, 5월 14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종대의 정치 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 현안 제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동반석에는 김상욱 의원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충성. 아니 기사님이세요. 아니 생각보다 밝으시네. 장군이신 것 같아요. 아 이거요? 네. 군사 전문가시긴 하시니까요. 별도 이렇게 있으시죠. 아 이거요? 예, 이거, 충성 잘하겠습니다. 충성. 예. 아 육군 병장. 저도 병장도 높은 자리입니다. 저도 육군 병장입니다. 예. 아 병장 말입니다. 대단한 자리입니다. 네. 이거 저기 뭐야 5대 장성 중에 하나예요. 아 이거 병장 대단한 계급입니다. 이거. 저희가 오늘 이 두 분을 어떻게 같이 모시게 됐냐면요. 저희가 지난 계엄의 밤을 기념을 하면서 국회 라이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김종대 전 의원님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의미 있는 사람을 꼽아보라면 본인은 김상욱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충성!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자. 저기 시청자들도 충성은 구독으로 지금 60만이 목전입니다. 여러분. 바로 코앞이요. 그러니까 충성 오늘 얘기 나올 때마다 구독으로. 그래서 빨리 주변에 카톡 넣으시고 전화하셔서 얼른 누르라고 지금부터 연락해. 동적 기간 중에 그냥 아주 대사건을 한번 일으키겠습니다. 오늘 대사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오늘. 예, 방송 중에 60만 달성하면 김종대 의원님이 단독을 풀만 아니라 김상욱 의원님이 내일 발표하기로 한 지지 정당도 여기서 풀고 가시죠. 단독하고 가시죠. 맞죠. 이거 60만이 사람 잡네. 내일 하실 거니까요. 예, 내일 하신다고. 예. 네. 좋습니다. 먼저 김상욱 의원님이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모신 적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신상의 변화가 있으셔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국민의힘 탈당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보도에 따르면 내일 이제 앞으로의 대선에서 누굴 지지할지를 발표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거든요. 네네. 예, 저희가 그래서 저희 댓글창에도 김상욱 의원님을 지지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응원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요. 김상욱 의원님이 어디로 가셨으면 좋겠는지를 실시간 투표도 붙여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들으시면서 판단을 해주실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보통 정치인들 보면 그 정당 가입을 제일 우선에 두고 그걸 뭐 무기삼아 협상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비겁해서 싫어요. 그래서 저는 정당 가입 제가 어느 정당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제일 뒷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것과 또 이번에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와 또 제가 정당 가입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다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고 이해가 가요. 제가 정당 가입하는 것은 제일 후순위로 밀어놨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협상 수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무장 해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어느 정당으로 갈지를 생각을 하고 또는 뭐 무소속으로 남을지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어느 정당에 가입하게 된다면 또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배우면서 제일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존에 계신 분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또 제가 또 배워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내일은 제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한 지난 일주일간 저대로 열심히 계속 연구하고 한 번 더 검증하고 생각을 계속 가다듬고 있는데 그 생각을 말씀을 올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또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께서 물론 세심하게 챙기고는 계시지만 또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께 제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또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제가 그냥 간 보듯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기는 사람 내 편 이거는 비겁한 일이고 제 생각은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 같아서 내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제 정당 가입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마지막 이제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일주일간 고민하면서 고민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건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요. 뭐냐면 첫째도 둘째도 국가 이익인데 이번에 21대 대통령은 저는 정말 중요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번에 또다시 실패한 대통령이 오면 전 대한민국의 존립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도 많이 힘든 데다가 축소 사회지요. 또 개혁 과제는 10년 가까이 해결을 못하고 이제 마지노선에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대외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은 상수고 거기다가 AI, 로봇 혁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각해 보셔요. 이제 한 5년만 지나면 인간의 두뇌보다 수천 배 사고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AI가 등장할 겁니다. 또 그 AI와 인간의 기능 이상으로 기능하는 로보틱스까지 결합이 되어버리면 노동의 종말까지도 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정치도 바뀔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것들도 AI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갈 수도 있고 또 사법제도도 과연 판사를 믿을 수 있나 AI한테 맡기자는 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 저희가 또 진지하게 해봐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는 세상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선도력과 통제력을 잃지 않으면서 또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정말 일 잘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절체정명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중심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 관심사를 많이 얘기해 주신 건데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청년 일자리, AI 로봇 심지어 국방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더라고요. 밀리터리 매니아입니다. 아 그래서 바로 아까 충성하셨군요. 두 분이 좀 통하시는 게 있겠네요. 통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이 주로 미래담론이잖아요. 미래담론인데 그건 현실에 대한 어떤 인식을 문제와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제 미래담론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런 걸 정치가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흔치가 않죠. 네. 근데 사실 그동안에 김상욱 의원님이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힘든 6개월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김종대 의원님은 원내에 계시면서 무소속으로 고생하는 의원들 전담 마크맨이시고 카운슬러로 알고 있는데 좀 한 말씀을 좀 위로의 말씀과 혹은 뭐 이렇게 좀 앞으로 이 의정 활동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잘해주셔야 돼요. 나는 추락하는 정치인 그 컨설턴트 추락은 아니시긴 한데 아니 이제 그 비교섭 단체 제가 정의당 국회의원 할 때 본회의 왼편에 맨 가장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의석수 때문에 가장자리이신 건가요? 비교섭 단체니까 그러면 당하거나 탈당하거나 뭔 스캔들이 있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면 다음 날 내 앞자리 아니면 옆자리로 반드시 와요. 김상욱 의원님 그 케이스는 아니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회에 계셨다면 지금쯤 내 앞자리로 오신 거야 지금. 그러면 내가 손잡고 그 땅에 복당하지 마셔. 여기서 우리 재밌게 정치합시다. 그리고 저기 뭐냐 저런 당에서 말이야. 이런 인재도 몰라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야. 그걸 4년 내내 한 거거든. 근데 내가 상임위가 국방이잖아. 여기 의원들이 기피한다고. 본회의장에서 옆자리로 왔더니만 국방위까지 따라와. 그렇죠. 아무래도 당이 없어지게 되면 비인기 상임위를 가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리로 다 쓸어 담아버려요. 국방위로. 그럼 거기에 또 따라와. 그렇게 해가지고 겪은 게 뭐 서영교, 서청원, 뭐 이정현 뭐 해서 무지 많아요. 다 전쟁하신 분들이신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4년 다 돼가지고 한 내가 20명 정도 상담했나 이러는데 이번에는 막판이 되니까 20명씩 와. 다들 위성정당 창당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조그만 당이 생겨가지고 옆으로 떼거지로 몰려와서 앞뒤를 다 포위하더라고. 선배님이 제일 터줏대감이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 총재는 나야 나. 저쪽은 그냥 있는 거고. 선배님 이런 것들 의장 출마하셔도 표가 제법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의장 출마를 하셔야 된다. 아주 빨리 원내 입성을 하시긴 해야 되는데 지금 원내셔가지고. 그런데 원외에서도 이 짓을 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 국회의원 카운슬러로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용 카운슬러로서 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이고 이건. 제가 이 김상욱 의원 사례와 비슷한 사례를 좀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2021년 2월에 그 미국에서 미 하원 의사당 그 난입 사건이 터져요. 1월 6일 날. 1월 6일 위원회라고 그래서 조사위원회가 됐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탄핵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공화당의 이탈표가 6표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중에 6명이 트럼프 찬성의 표를 찍은 거죠. 이게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의원들이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다고. 그래서 완전히 매장된 거예요. 정치 인생이 끝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 탄핵 때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18명이 있었어요.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18명이 있었는데 그 대다수가 지금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내란 청산하고 다른 어떤 거 새로운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그 사이에 변절을 했어.
그중에 마지막 남은 최후의 1인이 난 김상욱 의원이라고. 최후의 1인이 김상욱. 그러니까 미국에선 다 죽었는데 네. 한국에서는 아니라는 거지. 네. 방금 확인해 보니까 10명이더라고요. 10명인가? 예. 그래? 여튼 다 사실상 이제 제거됐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같은 말씀이긴 합니다. 이제 나이 먹으니 조금씩 헷갈리네요. 그래서 나는 그 저기 뭐냐 저 19대 때 이자스민 의원 여야가 다 저기 버린 의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당으로 영입도 추진했고 어떻게든 저분을 살려보자 했던 게 대한민국에서 악플이 제일 많은 의원이었죠. 그 다음에 김상욱 의원이라고. 300분의 1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국회 가서도 할 때 이런 의원을 우리가 얼마만큼 응원하고 보호했는가. 이게 한국 정치의 수준이라는 거야. 나는. 김상욱 응원하고 보호하는 게 한국 정치의 수준을 보여줄 것이다. 이건 그렇습니다. 김상욱은 상징인 것이지 그 자체의 개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족적을 남기고 그 탄핵을 넘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오기까지의 어떤 그 국회의원의 한 명의 정치인을 우리는 어떻게 존중했는가. 특히 저 핍박받는 정치인을 어떻게 존중했는가. 난 이게 우리의 품격의 문제라고 봐요. 정치의 수준 문제 아닙니까? 이게. 선배님 사랑합니다. 힐링이 확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의원님? 제가 뭐 할 수 있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선생님한테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삼국지에 나오는. 네, 김영관님이 김상욱 의원님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응원하겠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뚝심 있게 지금처럼 밀고 나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저는 지금 요즘 근데 하루하루가 참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2달 전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 졸였어요. 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원했던 정상 사회가 어쨌든 지금 우리가 되찾아왔기 때문에 하루하루 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가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희 오늘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있는 이슈는 물론 아직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확인된 건 아니긴 하지만 김용민 의원이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도 궁금하긴 한데 먼저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우리 김상욱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넘겨볼까요? 네. 저는 뭐 이 부분도 물론 얘기해야 되지만 조금 다른 부분 얘기를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저는 지금부터 정말 정치가 잘해야 될 대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지가 높습니다. 아마 큰 이변이 없으면 대통령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거대 집권 여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뭐 국민의힘 제가 몸담았던 정당이지만 안타깝게도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것 같고 이 이후에도 제가 볼 때는 회복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 상태로 3년이 더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 위험할 수 있다. 네. 이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던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되시는 분과 집권 여당이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견제가 전혀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충성 경쟁이 일어나요. 내부에서. 그럴 수 있죠. 충성 경쟁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권력 폭주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 피해는 다시 국민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야당 기능을 하기가 제가 볼 때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내부에서 내부 견제와 균형을 찾아내야 합니다. 내부에서 폭주하는 것을 좀 자제를 시키고 내부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고 내부에서 자체 자정 기능이 작동을 해야지 권력 폭주를 막고 무책임한 충성 경쟁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뭐 김용민 의원님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좀 그런 우려는 들었어요. 물론 판사가 밖에서 향응을 제공받는다. 큰 잘못이죠. 잘못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판사님 입장에서는 심각한 공격입니다. 그것도 뭐 지금 뭐 유흥접대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거의 인격 말살 수준의 공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을 틀려도 괜찮다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국회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틀려도 누구한테 책임도 못 물어요.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이게 또 중요 재판 담당 판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판사님이 향응 접대 받으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 맞고 그리고 향응 접대 받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로 드러나기 전까지 함부로 오픈을 한다는 것은 자칫 개인에 대한 너무 잔인한 공격일 수 있고 또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 손에 힘이 있을 때 더 자제하고 더 자중하고 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조인 출신이지만 변호사 출신이지만 제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제 주변에 늘 그 얘기했어요. 당신이 법을 알면 법은 제일 마지막에 쓰는 도구다. 권투 선수면 주먹은 제일 마지막에 써야 한다. 먼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내 손에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무엇을 풀겠다. 이건 제일 뒤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낮춰서 자중하면서 그 권력을 써도 권력이라는 건 늘 위험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존중감이 있었으면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 그런 것 좀 있었습니다. 걱정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보도는 그 이제 김용민 의원의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주장만 나와 있지. 본인이 갖고 있는 제보의 근거를 아직 밝히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누가 접대했는지도 오늘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의문이 있는 것이죠. 이제 조만간 그 근거 제시를 할 것이냐. 이거는 사진이 있다 뭐 이렇게 밝히긴 사진이 있다 했는데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 취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면책 특권 범위 안에서만 갇힐 수 없는 발언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온전히 본인 책임이 되시는 거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선대위하고 조율된 발언인가 개인의 발언인가도 한번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진행 중인 일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판단이 신중해지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발언이 나왔다는 자체는 이거는 예사롭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당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개인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오늘 노정면 선대위 대변인이 바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고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 해당 룸살롱은 서너 명의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에서 500만 원이 좋게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추가적인 브리핑을 하긴 했습니다. 뭐 진짜 사실이라면 좀 정말 적절치 않은 거죠. 정말 적절치 않은 것이고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으로 그런 향응으로 인해서 재판에 영향을 줬다면 그건 정말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근데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또 만에 하나 인과관계가 사건에 의한 인과관계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역으로 파장도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 근데 참 안타까워요. 자꾸 사법부도 선을 넘고 정치가 사법에 영향을 미치고 사법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이건 너무 안 좋은 건데 자꾸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좀 어쨌든 이제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면밀하게 또 신속하게 진실 여부가 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 분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 같이 마주설 수도 없는 이게 어떤 공화국의 근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거 끝나고 하나씩 다듬어야 될 사항들이죠. 네. 이제 그래서 사실 오늘 김상훈 의원님을 모신 게 이 보수 재편과 보수 개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었었는데요. 네. 오늘 현안이 나오다 보니까 이야기 먼저 좀 여쭙고요. 그 주말 사이에 사실 국민의힘에 사실 김문수 후보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정치 쿠데타의 상황에 대해서는 김상훈 의원님은 정말 다행히 그 전에 탈당을 하셨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뭐 제가 탈당을 결행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죠. 제가 분명히 당에 네 가지를 요구했죠. 제 거취를 걸고 요구했던 것이 윤석열 제명 그리고 당 지도부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원칙을 지킬 것. 왜냐하면 변칙이 횡행했고 또 소위 말하는 이게 반민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정말 국민 주권으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획을 하고 기획대로 결론을 만들어 가려고 몰아가는 게 되면 반민주적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지켜야 한다. 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민생이 너무 많이 무너졌고 기업들이 힘든데 거기 대책 빨리 세워야 한다는 네 가지를 제가 거취를 걸고 요구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후에 그러면 당이 정상적으로 보수당으로 기능 회복이 가능한 것인가는 고민을 했을 때에 도저히 그 가능성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경선 과정의 원칙에서 완전히 훼손되는 저는 이런 사태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후보 날리는 무리수를 더 이상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더 이상은 이 당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상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구나라는 절망감으로 이제 또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네 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을 하겠다라고 사실은 거취를 걸고 요구를 한 상태니까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좀 간절히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보수, 진보 이걸 진영의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보수 진영, 진보 진영 그래서 우리 진영이 이겨야 해. 이건 정치인들이요. 정치 쉽게 하려고 국민들 이용하는 겁니다. 나쁜 거예요. 진영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을 위해 잘 봉사하면 박수 쳐주고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면 야단쳐야죠. 그게 진짜죠. 그리고 보수는 보수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 보수인 것이고 진보도 진보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게 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영이 아니라 기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보수 지지자분들께서도 이번 대선에서 단순히 진영으로 누구를 찍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또 이용당하시는 거예요. 진영이 아니라 누가 그 기능을 하느냐로 판단하시는 것이 좀 바른 판단이 아니실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 탈당은 당에서 탈당 압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긴 했죠. 그런데도 이제 꽤 많이 그런 압력을 받고도 눌러 앉으셨던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래도 그 기능을 내부에서 좀 발휘해보고 회복의 희망이 있느냐. 그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나 탈당 안 하고 버티겠다. 원래 이런 노선이셨거든요.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또 의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해서.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이런 것은 그 희망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뭐 이해가 가죠. 제가 그 지난 주말 사이에 그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거는 어디 칼럼을 쓰려고 동서고금에 비슷한 해괴망측하고 황당하고 웃긴 정치 스캔들 찾아줘 해서 인공지능도 넣고 내가 구글 검색도 하고 별짓을 다 했거든. 5개를 찾았는데. 찾으셨어요? 찾긴 찾았어요. 추천도 받았는데. 뭐 1위가 1972년 민주당 부통령 후보 교체 사건. 미국 민주당. 또 2위가 바이든에서 해리슨으로 교체 사건 해가지고 쭉 모았어. 나무 위키에서 연락에 긁었어. 그래서 쫙 화면에 띄워놓고 읽는데 안 웃겨. 그거는 문제는 사실 블랙 코미디라고 보기에는 안 웃겨. 웃긴 거는 이거 한 건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례들은 정도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바이든 해리스 교체는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건강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새벽 1시에 갑자기 후보 자르고 3시부터 4시 사이에 32개 내라고 하는 적은 없죠. 없어. 내가 다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칼럼이 그렇게 안 나왔어요. 뭐에 비교를 하려다가 비교 실패. 지금 김종대 의원님 칼럼 잘 못 쓴 이야기 저희가 사례 찾기 실패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없는데 어떡하냐고. 없는데. 없습니다.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런데 정치의 희극은 국가의 비극이요. 그렇죠. 어느 당의 희극이지만 이건 정당 정치의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떨 때는 많이 비웃고 조롱했지 사실은. 그리고 조회수 많이 올라간 거 사실이지. 그렇지만 이건 국가적으로 비극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당내에서의 이제 마지막 희망의 끈이 김상옥 의원이 이제 보수에 대한 당내 희망의 끈이 툭 끊어지는 사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그랬습니다. 아팠죠. 도저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또 그걸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조차도 너무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사실 괴롭히는 거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괴롭히는 거는 견디면 되고 억울한 것도 참아내면 되는데 억울한 일도 많았죠. 그래도 참아내면 되는데 부끄러운 걸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나온 승부라는 영화에서 예. 그 조훈영 구단이 옛날 주인공인데 예. 이병헌 씨가 역으로 나오죠. 역으로 나오고 예. 그 부인이 정미경 씨요. 예. 실존 인물. 예. 그런데 이제 제자한테 지고 조훈현이 저기 뭐야 시합을 보이콧하고 들어오니까 딱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지는 놈하고는 같이 살아도 한심한 놈하고는 같이 못 살아. 이렇게 하고 부인이 딱 경고를 내려버리니까 그냥 무너지더라고.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선거는 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권력은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찾아오면 돼. 지는 정당은 참을 수 있는데 한심한 정당은 못 참지. 이게. 그런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상황을 겪어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김문수 후보는 또 그걸 용인하면서 원팀으로 가자고 하고 있는 건데 이 도통 보수정당의 속내는 뭔가요 지금. 읽어주시면요. 뭐 사람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는데요. 그냥 제가 안에서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부분은 정치를 왜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정치라는 것이 시작도 국민을 위하고 끝도 국민을 위해 합니다. 당연히 국민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정치에 맞춰져 있고 자기 이익에 맞춰져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공천을 받아야 되고 공천을 받으려면 당권을 잡아야 되고 당권을 빼앗기면 안 돼라는 생각에 몰입해 있으면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고 제가 진영 논리를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 이 진영 논리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쉽게 자기 세력을 만들고 규합하는 수단입니다. 판단하지만 우리 진영이 지면 안 되잖아 이거거든요.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사태인데 그렇게 가는 것도 본질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시는 게 맞죠. 근데 사퇴 안 하고 계세요. 근데 사퇴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내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님이 원내대표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은 당이 이래서는 안 돼. 쇄신해야 돼라는 쇄신파시죠. 그렇죠. 네. 자, 그거를 내가 당권을 뺏기면 공천을 못 받으니까는 나한테 불이익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 버티는 겁니다. 원내대표는 버티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 또 전에 한독수 총리 끌어들였던 것도 사실은 딱 그거잖아요. 당에 쇄신 있으면 안 돼. 당에 쇄신을 해버리면 내가 쇄신 대상이 되니 쇄신 대상이 되는 우리는 쇄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해야 해 하면서 김문수 한독수 끌어들였던 거지 않습니까? 그게 친윤의 관점이죠. 그렇죠. 자기 개혁 당시부터 지금까지 오는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 집단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득권 지키는 수구 정치인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진영으로 세상을 보지 말자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왜 진영으로 보나요?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국민을 위해 잘 봉사하면 박수 쳐주고 봉사 못하면 혼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진영에 갇혀버리면 우리 편, 네 편이 있잖아요. 그럼 잘하고 못하고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편이 지면 안 돼가 돼요. 그러면 못해도 표를 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왜 누가 이렇게 진영을 만드느냐. 일하기 싫은 정치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렇죠. 일 안 해도 되잖아. 진영만 지키고 있으면 되니까. 남이 못한다 이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정만 공격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진영 정치하는 사람들 멀리 하셔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진영에 갇혀서 누구를 평가하거나 폄훼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보수 진보 상관없이 우리 다 그래야 돼요. 제니퍼님이 사람을 봅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그 그란트푸스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김상욱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다는 건데요. 김용태 의원은 왜 저 자리를 맡았냐라고 보시냐는 건데요. 비대위원장 내일 이제 전국이 통과해서 아마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김용태 의원 좋아하고요. 참 제가 좋아하고 또 앞으로 참 큰 역할을 할 정치인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서 정말 안타까운 대목이 보이는 거죠. 뭐냐면 당이 이 상황이면 당의 중심을 잡고 잘못된 걸 바로잡을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김용태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이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김용태 의원이 우리 당에서 이제 우리 당이 아니구나. 헷갈려 아직까지. 아직도 헷갈려. 국민의힘에서 제일 어린 최연소 의원입니다. 그렇죠.
제일 최연소 초선 의원입니다. 90년생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떤 사안마다 본인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않고 늘 양쪽 얘기를 다 수렴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당내 기득권 입장에서는 쇄신 대상이 된 쇄신 당하는 게 겁나는 당내 기득권 입장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쇄신의 칼날을 뽑지는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만만하다. 그리고 명분이 좋잖아요. 잘생겼죠. 또 젊죠. 말 잘하죠. 뭔가 밖에서 볼 때는 쇄신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쇄신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쇄신을 못하는 사람을 세운 건데 저는 그것이 국민과 당원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좀 이런 표현 좀 과하긴 하지만 아니 할 수 없는 사람을 할 것처럼 해서 표를 주십시오 하는 게 이거는 그거지 않나요? 사기죠. 좀 그래서 이거는 좀 비겁한 사기라는 방법이다. 단어 처음 못 하시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좀 이거는 정직하지 못하고 좀 비겁하다 생각입니다. 정치가 자꾸 비겁해지는 건 저는 안타까워요. 네. 저러다 단종의 운명으로 가면 안 돼. 아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누가 세조예요? 세조는 친윤들 그 권세가들 그 사람들 그러고 보니까 권이네요. 쌍권이네 권세가들이. 그랬는데 여기에 단종의 운명이 되시면 안 된다. 김용태 의원 잘 버티셔라. 비대위원장. 네. 쉬운 자리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김문수식 민주주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당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피해가더라고요. 김문수식 민주주의는 뭐예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의원님. 그게 뭐지? 그러니까 민주당과 비견돼서 한 명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윤석열 탈당과 관련되는 것들을 깊이 있게 논의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좀 민주당한테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당내 민주주의에 있어서만큼은 민주당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 주말 사태를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답정해놓고 몰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새벽 3시 4시에.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몰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지. 또 자 근데 거기에 당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근데 민주당은 뭐 제가 아직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 듣기로는 당원 민주주의가 제법 많이 확립이 돼 있어요.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민주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천 때 많이 배울 거 배웠으면 나오고 좋겠어요. 몇 번 그런 계기가 있었죠. 심지어 이재명 대표도 당원들의 그 비판 여론에 쩔쩔맨 적이 많죠. 그렇죠. 예컨대 국회의장 선출할 때라든가 이럴 땐 규칙까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당원들이 한번 화를 내면은 엄청납니다. 저는 정말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냥 이름만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가 되려면 정말 참여하고 국민들께서 행동하시고 국민 주권이 정말 실행이 돼야 되고 정당에서는 당원들의 힘이 실행이 돼야 됩니다. 저 그래서 그때도 욕 먹었는데 민주당에서 예전에 이재명 후보님이 예전에 그때 국민소환제 국회 국민소환제 발의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찬성했거든요. 내가 1호 대상 될 것 같지만 찬성입니다 했는데 그렇게 돼야 돼요. 못하면 국민들이 끌어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때부터 민주당과 결을 맞추신 건가요? 결이 아니라 생각이 상식이죠. 국민 주권의 상식인 거죠. 못하면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해야 돼요. 또 정당인들은 당원들을 무서워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그게 아니라 도구로 본다. 제가 진영 논리 안 된다 하는 게 도구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도구화 시키는 겁니다. 왜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면 굉장히 민주당에서도 의원님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락이 안 왔습니까? 그 공식적으로 연락 받은 건 따로 없고요. 정치인들이 비공식이죠.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닿으면 근데 사실 제가 감히 뭐시라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가장 양심적이라고 인상적인 국회의원이라고 김종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기회가 닿으면 이재명 후보님이나 아니면 이준석 후보님이나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들을 뵙고서 이번에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적으로 어떤 일을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서로 간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이준석 두 사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만날 시간을 허락 안
아, 그쪽에서 연락이 안 왔나요?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아니, 시간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10초만, 아니 1분만 시간 주셔야 했는데 워낙 바쁘시잖아요. 지금. 연락이 안 왔어요? 그리고 그 워낙 바쁘시니까 예. 제가 매달렸죠. 양쪽 다 매달렸는데 시간을 허락받지는 못했고 근데 저는 이번에 정말 대통령은 정말 일 잘하고 민주주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고요. 정말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직 제가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정당 가입은 저에게 가진 협상수단이 완전히 소진돼서 아무 가치가 없을 때 이제 정당 가입 절차를 검토할 생각인데. 우선 내일은 그러면 대통령 지지 선언이지 정당 가입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수단을 다 없애버릴 거예요. 돌아가는 다리를 불태우시겠다 이 뜻으로 들리는데요. 아니 제일 밑으로 가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정당에 가입하게 된다면 제일 밑에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다시 배워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내가 국회의원인데 정당 가입하니까 뭘 주세요. 이거는 안 하고 싶어요. 그거는 비겁한 정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요. 네, 선배 정치인이신데 또 이런 아주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의미 있는 말씀이시지만 또 이게 현실에 부딪히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말씀을 제가 쭉 머릿속으로 굴려보니까 낭만적 계몽주의형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MBTI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시네요. 이게 뭐냐면 부족주의 진영 논리를 거부하는 사상은 계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저들이라는 이런 어떤 경계를 허물고 왜 존 로크라는 그 철학자가 자유이상과 보편 가치를 주장하면서 그게 오늘날 유행어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뜻으로 본 정치, 신념에 봉사하는 정치. 이게 계몽적 정치인인데 이제 신계몽주의에 가깝다. 근데 약간의 이상주의와 낭만주의도 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당원 민주주의가 정착된 게 바로 부족주의의 핵심입니다. 역설적으로 당원들의 당원 가입 열풍이 한국 사회에 너무 이상현상이었다고. 독일 상민당이 10만 명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뭐 몇 명 거의 100만 명. 그러니까 한국 사회 당원 가입 이상 열풍이고 당원 문턱이 낮아요. 그런데 이것이 민주주의를 상향식으로 이끄는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부족화됐다는 역기능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야 양당의 강성 당원들의 부족화 현상도 우리가 사실은 극복해야 되는 지금 과도기입니다. 이게 완성된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은 무조건 시민은 옳고 당원들의 결정은 무조건 옳다는 건 이게 자칫하면은 이제 이게 이상적이나 낭만적인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물론 김상욱 의원이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도 국민의힘이 개판이다 보니 저런 어떤 민주주의라도 우리가 좀 배우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선 후보 만나는 건 전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 이거는 오히려 대선 선거 운동보다는 그 이유를 보시는 이런 어떤 그 좀 어떤 시각 아니냐. 좋은 나라 또 어떤 좋은 정부 이쪽에 더 어떤 그 비전을 밝혀달라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연락 와도 한두 번은 씹어라. 그렇게 해서 제가 매달리고 있는데요. 높여 이거를 높여. 아까 100만 명이라 그랬는데 500만 명이네요. 150만 넘은 상황이다. 이러면은 독일 사민당의 10배입니다. 10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당원 가입이 이상 열풍 입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좋은 생산적 에너지로 이끄는 정치 리더십은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양당이 생존 투쟁을 하고 극한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영화되고 숫자를 불리고 이런 식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 당원 민주주의는 지금은 절반의 과정이다. 그 여정이다. 이런 측면들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대선 국면이니까 이제 막판에 단일화 이야기를 여전히 꺼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가능성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계속 보수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띄우는 맥락이 있더라고요. 우선 선배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역시 선배님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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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제가 수업료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또 띄워주네. 좋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그쪽 분야에서는 최고세요. 맞습니다. 지금 탈당 이후에 최고의 마음 그 위로가 나는 아니에요? 위로를 얻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저 빈틈을
좋은 에너지로 우리가 채워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듣고 있는 것이죠. 아예 배우시지 않고 배우는 게 아니라 깨우치는 거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잊어버린다. 그러나 깨우침으로써 우리를 스스로 혁신하고 저 멀리만 보이던 이상이 이제는 조금 가까워 보이는 거 이게 깨우침의 본질입니다. 예. 깨우치는 거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오늘 저희 유튜브 오늘 다시 재방송 보시면서 메모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김상욱 여기 의원님. 탁탁 새겨지고 있어요. 그래요? 별로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깨우치는 거다. 원래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근데 큰 인사이트를 선배님의 주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게 무언가를 깨우치려면 늘 열려있는 마음이어야 하고 또 되돌아봐야 되고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고 준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 태도가 없으면 이거 깨우쳐지지가 않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짐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뭐냐면 우리는 다들 걱정하잖아. 근데 막상 본인은 많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 순간이거든. 그러니까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이세요. 그때 저희 방송 나오셨을 때가 언제였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했을 때 행복하세요 할 때네요. 네, 그 출마 선언했을 때 그 자리에 가셨는데 완전 배제당하셔가지고 입국컷 당하셨다고 그 상처받은 날 마음을 쓰라리게 오셔가지고 방송하고 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 지금은 다 내려놓으신다는 게 전 탈당의 의미라고 보고. 네, 맞습니다. 예, 그 내 마음을 그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거, 힘들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탈당이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털었다. 내려놨다. 이제 새로운 시작인 거죠. 예,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더 넓어지고 가벼워진다. 예. 이런 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는 거죠. 더 활짝 열고 깨우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다. 이거 다이내라 얘기해야 되는데. 예.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오늘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살짝 그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까요? 단일 안 돼요. 안 된다. 김상욱 의원은 무슨 단일화예요? 단일 안 돼요. 뭉게하는데 단일화가 되는 게 저는 옳지도 않을 뿐더러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유도 말씀드려요. 예. 옳지 않은 건 알겠으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안 될 이유를 알려주신다면요? 이준석 후보를 국민의힘 주류라고 하는 친윤 세력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본인들이 똑같은 논리예요. 또 쇄신 대상인데 이분들은 쇄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쇄신하겠다는 사람이 오면 일단 결사반대예요. 반대로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쇄신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안아버리면 다음이 없는데 안을 수가 없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에 유의미한 득표율을 얻던지 해서 뭔가 도리어 국민의힘이 깨지면서 그중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흡수해서 세를 키우는 형태의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생각이죠. 저같이 이렇게 못 견디고 나오는 사람들 받아서 새가 커지면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국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러게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연락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안 하시는 건가? 바빠요. 후보님들 얼마나 바쁘신데요. 후보님들은 진짜 바빠요. 초인종은 여기서 몇 번 누르신 거거든. 집주인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제 나중에 문제고 그 사람들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못 견디고 나오셨다는 말은 저는 아프게 듣는데 사실은 못 견디어서 나왔다기보다는 본인의 의지로 맞습니다. 내가 이러한 정치적인 묵은 짐을 내 등짐을 내려놓겠다. 이건 자유의지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존중하는 거거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이제 향해서 나가시는 정말 덕담을 백마 타고 오는 초인 같다. 그 시에 나오잖아. 264 시에. 그 정도까지 이런 거 들어보셨나? 광야라고? 그 혹시 저 국어책에 나오는데 그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오늘 김상욱 의원님 제대로 정말 위로받고 가시네요. 264 시까지 헌사해 주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저희가 이제 슬슬 맞춰야 될 시간일 것 같아가지고 김상욱 의원님과 관련돼서 이제 입당을 만약에 추천한다면 어디로 추천드리겠느냐라고 여쭤봤더니요. 그 말씀하신 게 이준석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만나고 싶다 이야기하셔가지고 선택지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그리고 무소속만 넣긴 했습니다. 보수 이런 거 있었어요? 보수를 표방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옆에 계시는 민주노동당 의원님의 당을 넣지 않았다라는 걸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이 75%, 무소속이 15%, 개혁신당 9%고 전체 2,200명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2,200명. 와, 많이
이거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공신력이 높아요. 2,200명이. 막 달려오신 거야. 2,200명이었는데 구독자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이미 다 구독자신가 봐. 방송을 또 보시다 보면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구독 이벤트 오늘 준비하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가 5월 18일이 다가오는 45주년 5월 18일이 있습니다. 계엄을 겪고 처음으로 저희가 광주에 가게 되는데요. 특히나 뜻깊은 마음으로 시민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간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감사 인사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김사욱 의원도 같이 해 주시기로 했어요. 5월 16일 날 내려가요. 네. 저희가 5월 16일 5시부터 7시까지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공동 방송을 원래 김종대 의원님도 섭외하려고 방송이 그날 많으셔가지고 하는 아니 또 당에서 회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독 이벤트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주 시사인 커버도 5.18의 당시에 계엄을 막았던 시민군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12.3 시민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편지도 있고요. 그 사연들이 있어서 오늘 저희 구독 인증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5월 16일 특별방송 예고하면서 인증 10분한테 이 특별 5.18 굿즈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사인 구독했다라고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10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5월 16일에도 김사욱 의원님과 함께 강주에서 저희의 계엄의 정신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래도 김종대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너무 이 주요 원내정당 이야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선거를 뛰고 있다는 걸 깜빡하게 될 때가 많아요. 선배님 화이팅입니다. 사실은 사실 원내정당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야기를 드릴 시간을 그래도 기호 5번이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다 어떤 중도 보수다 실용주의다 이러다 보니까 놓치는 대목이 있어서 저도 조금 이거 뭔가 누군가 대변하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소외되실 수도 있겠다 대선판에서. 이제 제가 많이 보는 건 그거예요. 비임금 노동자인데도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 800만 명이 있죠. 배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2대 보험, 4대 보험까지는 아니라도 2대 보험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임금 격차도 조금 좁혀졌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5인 미만 사업장 여기에 이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여기에 노동자들 이렇게 합치면 1,500만 명 정도가 이게 잊혀진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분들의 어떤 그 아픔 그런 것들을 누군가 또 진실은 얘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대선 공간에서 그런 부분들이 진보 정당이 좀 맡아줘야 될 역할이고 사실 아직도 참사 현장이나 어디 농성장 가면 밤새도록 지키는 거는 아직도 진보정당 당원이에요. 큰 정당은 와서 인사만 하고 간다고. 그래서 여기마저 없으면 앞으로 저분들은 누가 지켜줄 거냐 이런 소박한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마지막 비상구입니다. 큰 당에도 가고 정부기관에도 가고 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오는 종착역이 진보정당.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 많이 입당하시고 또 참사 피해자들 여전히 세월호 유가족은 아직도 계시고. 네. 이번에 또 산재 피해자 가족들이 후원금 내셨다고. 산재 하더라고요. 피해자들 오시고.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요 진짜 아픈 사연이 끝이 없어요. 그런 사연들이 바다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주냐 안 내주느냐. 요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구도나 지향으로 보면은 좀 이런 말씀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분들 고향집 부모님 산소는 늙은 소나무 하나가 지키는겨. 저기 돈 많고 출세한 자식들 찾아오지도 않아. 그러면 그 늙은 소나무 하나 그것마저 베버리면 어떡할겨.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해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좀 너무 좋은 일 하세요. 좀 저 불러주세요. 갑자기 민주노동당 가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 그 후보들 만나고 그럼 여기도 한번 와서 저는 많이 안 바빠요 선배님. 그래요? 권영국 후보가 시간 제일 많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여전히 함께하는 김종대 의원님 정말 존경하고 응원한다 이런 댓글도 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저희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잠깐 오디오가 씹혔다라고 해서요. 저희가 5월 16일에는 5시부터 7시까지 저희 원래 정규 방송을 좀 더 길게 편성을 해서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2시간 동안 광주에서 김상욱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들 이야기 나누려고 하고요. 광주 시민의 목소리도 들어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십시오. 씹혔다는 방송 용어로 부적절한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겹쳤다. 광주가 이번에 저한테는 정말 참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었어요. 네. 정말 저기 적혀 있잖아요. 저 아까 책자 봤는데 덕분에 살았습니다. 2025년 광장이 1980년 광주 덕분에. 근데 사실 그런 면이 있죠. 제가 전에 그때 죽을 때까지 단식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 말 하게 된 게 사실은 광주 5.18 묘역 헌화하고 나서 헌화하면서 그때 그 선배님 말씀처럼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깨우쳤어요. 뭘 깨우쳤냐 하면 정치가 잘못되면 시민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 비겁하다. 왜냐하면 광주항쟁 때도 또 4.19 때도 부마항쟁 때도 늘 시민들이 돌아가시고 학생들이 돌아가시고 국회의원 죽었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너무 비겁하잖아요. 네. 제일 책임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광주 5.18 묘역 헌화하고 그때 그 현장 사진들을 보면서 이번에 다시 혁명이 필요하다면 내가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도 그래서 저도 모르게 친한계에서 사실 단식 이랬다가 단톡방에서도 그때 쫓겨나시고 이랬던 상황이 있었죠. 근데 난 소년이 온다는 들어봤는데 국회의원이 온다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이제 듣네. 그렇네요. 국회의원이 온다예요? 근데 그 광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런 깨우침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광주 가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광주에서도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광주 시민들 입장에선 김상욱 의원이 오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민들이 받는 위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게 광주 시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마침내 겪었다 했는데 그때 그 고통을 감수한 의원이 왔다. 네. 이걸 시민들은 위로로 받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가서 많은 얘기도 해주시고 싶어요. 그러게요.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위로 받으실 분들이 계실 거라는 뭔가 생각이 힐링 들기도 방송 합니다. 같아요. 예,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방송입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저희 방송. 김종대 기사님과 함께 운전석에 앉아서 동반석에 계시면 제대로 운전해 드리거든요. 정신없만 제대로 밟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마음의 위로까지 해드리는 아름다운 방송.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하시죠. 그래서 짧게 이야기 간단하게 하시겠어요? 전 다 했고. 또 뭐 저긴 이야기는 16일에 하면 되니까. 사랑합니다 선배님. 예. 마무리는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끝낼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힘내주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5월 14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은 장윤성 기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윤희웅 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